자, 정권이 지금 장하승과 김동연을 동시에 바꾼다고 이렇게 지금 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사람을 동시에 바꾸는 것 같아요. 원래는 김동연을 먼저 바꾸고 장하승을 바꾸기로 했다가 사실상 주 종범으로 구분하자면 장하승이 주범이고 김동연이 종범인데 종범을 바꾸고 주범을 놔놓았다면 이건 또 문제가 있고 지금 경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둘을 오늘 오후에 동시에 바꾸는 걸로 애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좀 우스운 거는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470조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부총리를, 경제부총리를 예산 심의 중에 바꾸고 또 청와대에서 그런 걸 챙겨야 될 정책실장을 또 같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한마디로 국회에서 이 정부 관료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이런 문제를 예산 심의 문제를 책임져야 될 두 사람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참 여태까지 봤을 때 아마 유례 없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경제 위기가 아니다. 김동연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도 거짓말이죠.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 정치가 경제에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위기를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발언을 해서 김동연이가 이 발언을 그게 아니고 어떻고 해명을 했는데 조기 경질을 하고 또 이런 김동연이 보내는 김에 장하승도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다는데 문제는 그 후임으로 판박이들이 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3부에서 김동연이 이 노무현 정권부터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을 건너뛰면서 내 정권에 어떻게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면서 잘 적응해 왔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똑같은 홍남기, 관료로서 똑같은 홍남기를 김동연 자리에 앉히고 또 장하승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참여연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왔죠. 그런데 이 장하승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 좌파, 한마디로 먹물 출신인 김수현을 또 앉힌 겁니다. 사회수석을 하고 있고 우리 윤삼걸 박사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 김수현을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등으로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 정권의 부동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온 장본인이다. 또 특히 탈원전까지도 해왔다. 그러니까 김동연보다 처신해서 왔다리 갔다리 처신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비슷한 유행의 홍남기를 또 장하승 운동권 출신으로 이 먹물인 좌파 운동권 이념에 매몰된 장하승보다 훨씬 더 매몰된 김수현을 정책실장에 앉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 정권은 뭐 하려고 바꿉니까? 어차피 김동연, 장하승을 바꾼다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그것도 국회 회기 중에 바꾸는 걸 건데 얼마 전에 김동연이 말 좀 잘못했다고 화가 나서 빨리 바꾸는 걸 거예요. 국회가 끝나서 바꾼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행 중에 바꿔요. 이건 화가 난 거죠. 저는 빨리 쫓아내라. 더 나눴다가는 다니면서 야당 의원들이 물으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른다. 에라 나가는 김에 장하승이 니도 좀 나가라. 그럼 이 자리는 어떠냐? 둘의 판박이를 하나씩 업그레이드된 판박이를 갖다 놔라.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요. 자, 홍남기가 왜 업그레이드된 이 김동연인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 춘천고등학교 나와서 한양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관료로는 별로 좀 좋지 않죠. 그런데 한번 봐요. 이 기재부 대변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재부 국장을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크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청와대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에 기획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출세를 해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박근혜 정권에서 됐습니다. 그랬으면 박근혜 정권에서 보통 차관 했으면 정권 바뀌면 1급 이상 다 사표 받아서 옷 벗을 건데 느닷없이 국무조정실 실장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캐야 될 이야기가 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종석이 청와대에서 이 캐비넷 문건이라고 박 정권이 물러나면서 청와대에 이 문건을 남기고 갔다. 그걸 우리가 우연히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이렇게 흔들었고 그걸 적폐청산을 수사 중인 그 수사 검찰대에 보냈고 그러고는 나중에 무슨 국가문고 보관실에 넣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때 야당하고 많은 시비가 걸렸잖아요. 심지어 조대한 민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우리는 남기고 온 게 없다. 다 확인됐다.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던 거를 갖다 준 걸 거다. 이런 반응까지 했어요. 저도 그걸 100%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권이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고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촛불 시위로 어떻게 보면 정권이 무너지다시피 해서 반대파들이 집권해서 내일 오는데 그 몇 달 동안을 대통령이 탄핵돼서 할 일 없이 놀던 청와대 직원들이 열심히 한 일이 뭐겠어요? 갈고 그 다음에 이 뭐 하드디스크는 깨고 또 뭐겠어요? 전화기 없애고 문건 있으면 다 치워라. 할 일도 없어서 그것만 몇 달을 했을 건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남기고 왔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대한 전 수석이 말한 대로 누가 갖다 준 걸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 홍남기가 국무조정실장이 되었을 때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자, 청와대가 발견됐다라는 문건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은 그거 우리는 남긴 게 없다. 각자일 거다니까. 그거 내가 작성한 건 맞다고. 작성자 확인이 들어갔어요. 그 확인을 해준 사람이 홍남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발표한 문건의 작성자이자 사실상 보관자가 아니었느냐. 심지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에 뒤지면 어떤 글이 난무하는가 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 보관소에 가야 될 문건을 정권 말기에 빼돌렸다가 문 정권에 넘긴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이 홍남기가 그건 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17일 날 박근혜 그러니까 작년 7월 17일 날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계속 문건이 뭐 하루 지나면 나오고 하루 지나면 나오고 이럴 때였습니다. 자, 어떻게 문건이 저런 식으로 자꾸 나오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에 대해 자신이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수석비서관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일부는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기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 속기사가 없다. 수석끼리 회의를 할 때. 그래서 기획비서관의 역할이 수첩에 회의 내용을 적어 문서로 만드는 거다. 내 전임 기획비서관도 했고 후임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튀어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우리는 다 치우고 왔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디 짜가 문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내가 만드는 게 맞고 내가 회의 들어가서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이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진짜다, 내가 작성자다라고 확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째로 당시 적폐청산의 소용돌이에 검찰로 가게 되고, 또 박근혜 정권의 여러 의혹들이 나타났다라고 정권이 떠벌리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거죠. 자, 당시 기획비서관 입장에서 고유의 업무로 그걸 정리하고 관련 공식 문서를 생산한 거다. 어떤 내용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왜 거기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회의 내용 관련 문건도 원본은 아니고 다른 수석실에서도 알아라고 공람하라고 카피한 것 같아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자, 각자가 자기 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은 다 없앴을 건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홍남기가 이 뭐라고 했어요? 자, 원본이 아니라 다 돌려보라고 카피한 거다라고 했으니 이제 남들이 그 원본 기다 아니다라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봤어요. 내 거고 또 카피도 했다. 자, 그래서 이 홍남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인수위에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면 청와대 발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어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2013년에 국정기획수석 밑에 기획비서관을 했고, 정책조정수석실 밑에 기획비서관도 했습니다. 2013년, 15년에. 그리고 2016년에는 청와대에 가서 또 이 로비 잘한 대가로 미래창조부 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까지 맡아서 단탄대로로 달렸고, 특히 미래부의 1차관 당시에 창조경제를 이렇게 핵심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때 한간에 3대 미스터리가 있다 했을 때 뭐 안철수의 새정치, 박근혜의 창조경제, 이런 우스갯 소리도 있는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청와대 대변인, 나중에 임종석까지 등장을 했죠. 전 정부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254건을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 그러니까 홍남기가 있던 자리에서 캐비넷에서 이 문건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자, 본인은 그때 뭐 이 정무기획에 있다가 정책기획으로 가서 아니다 했겠지만은 한때 자기가 맡았던 업무고 또 그걸 기록을 자기가 했다고 아까 시인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런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일부를 박영수 특검으로 또 이 특수 일부가 이걸 받아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죠. 그때 홍남기가 끄집어낸 문건은 어떤 게 있었느냐? 위안부, 세월호, 국정교과서,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법농단의 일부 소지도 이 사람이 제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청와대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 정리했다. 내 마음대로 회의한 것도 아니고 내 역할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지는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이병기 이원종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제2의 재직 기간과 겹친다는 거예요. 조윤선도 일부 겹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홍남기는 그야말로 지난 정권에서 덕을 보고 통째로 들어다가 문 정권에서 이렇게 발표된, 그래서 지난 정권을 치기 위한 자료의 작성자이자 또 그걸 넘겨준 사람이 아닌가라는 당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작성해서 갖고 있다가 주지 않았으면 지가 만들었다는 문건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이런 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자, 이런 홍남기가 국가의 경제부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해명해가지고
언론사가 하긴 정권처에 서슬이 퍼를 때인데 국무조정실장 된 사람을 깐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으니까 해명 기사를 실은 모양이에요. 언론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체면이 있을 거니까. 제목 창조경제 주역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명이라고 아마 보도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부는 특정 후보자를 신임 원장에 앉히기 위해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자, 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선임에 홍남기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러면서 이런 자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미래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래서요. 제가 이 압력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홍남기에 이 기관이 창조 경제를 이렇게 상당히 주관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홍남기가 청와대에 기획을 하고 있을 때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러면서 이 미래과학기술분과 차관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이 창조경제를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홍남기가 1차관으로서 유망 CEO들과 이 회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 미팅한 내용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가 차관되자마자 첫 현장으로 이 키스트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와대에 이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아이디어를 내가 밀어붙이고 또 그걸 가지고 정권에 이 마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만든 다음에 본인이 그걸 중담하는 부서 차관으로 오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 창조경제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전 정권의 창조경제를 책임졌으면 그게 실패했다. 지금 실패했죠. 성공했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실패했다면 더 이상 공직을 하지 말아야 되죠. 박근혜 정권의 붕괴에도 역할을 한 사람이 정권에서 이 캐비넷에서 정권 끝난 뒤에 정권이 들어서서 캐비넷 문건이 나왔다는데 그거 내가 작성한 거다라고 작성자 인정해서 공신력을 주고 또 자기가 갖다 줬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이런 사람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면 제대로 하겠어요? 제발 창조경제처럼 하라. 저는 그렇게 당부를 할 뿐이에요. 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뭐 하던 사람이냐? 자, 봅시다. 자,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예요. 근데 도시공학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서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현재 문재인 정권 때도 부동산의 그 계획의 정책의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자, 노무현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망했고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에 한국도시연구소 부장이라는 걸 하다가 서울대에서 주로 이 도시공학 관련해서 석사, 박사까지도 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하다가 이 서울시 산하연구원이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시정개발연구원 부장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이 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이 되고 또 대통령 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좌파적 사회정책, 부동산정책 등의 총기획 책임자였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고는 노무현 정권 말기에 또 한 계급 승진해서 환경부 차관으로 나갔습니다. 자, 비서관이 아무리 높아봤자 1, 2급이니까 차관으로 나가야 이제 그야말로 이 1급을 넘어서죠. 그래가지고는 정권이 바뀐 뒤에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있다가 문정권의 사회수석으로 등장을 해서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한 7년 전에 썼는데 부동산이 끝나기는 개뿔.
부동산 때문에 다 죽을 지경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수현 수석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이 책임론이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다. 그래서 부동산 폭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냐.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자, 김수현은 청와대에서 왕수석이라고 불리면서 다른 수석들을 압도하면서 사실상 장하성보다도 더 센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말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김수현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이고 실질적인 입안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국감에 출석시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 가치, 합리성, 적절성을 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김수현이 오느냐 안 오느냐 가지고 시끄러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한국당의 국토위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인 채택을 합의해라 하고 김수현은 오니 안 가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외부적으로 과시를 했어요. 자, 지난 2017년 작년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일부러 또 별도 입장을 밝혔어요. 장관이 했으면 됐지. 자,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이 김현미 장관 여름 휴가 일정 중에 발표됐는데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휴가에 갔다가 부동산 정책을 늦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휴가 중에 정책 발표를 한다. 그럼 뭔가 하면 장관이 정책 발표를 갑자기 하려 했으면 휴가를 안 갔겠죠. 다 하고 갔겠죠. 갑자기 불려 나와갖고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 장관이 휴가 일정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정책을 알고 있었는지나 모르겠다. 김수현이 작품 아니냐. 자, 그래서 김수현이는 전날 김현미 장관이 한 내용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대독을 시켰으니 자신이 또 직접 한번 기자들한테 읽어준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 잡히니 물밑에서 이렇게 주로 작업을 해왔는데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에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부동산 대책 초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눈 뒤에 청와대로 돌아가서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가 호출을 했대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때까지 9.13 대책의 전체 그림, 초안, 수정사항을 완벽히 파악한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 당정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물밑에서 주물러서 신출기몰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다 이 사람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발표 날 때마다 전화가 수백 통씩 와서 우리도 죽을 지경이고 지지율 떨어질 것 같아 하는데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종부세를 도입하는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 제일 실패하고 욕을 들어먹은 게 뭐예요? 그게 부동산 정책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60% 폭등을 했지요. 노무현이 집권 4년 차에 임기 말에 부동산 말고 꿀릴 게 없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그리 망치놓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모두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할 때마다 난리예요. 지금 부동산이 잠잠해졌지만 이게 잠잠한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아예 그냥 거래가 딱 중단돼 버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 들어서 지금 노무현 정권 때 같은 기간보다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집값 잡겠다는 문정권에서 1년 동안 9번이나 이렇게 발표를 해도 집값이 지금 잡히지 않았다. 지금 멈춰서 있고 일부 내린다 하지만 이게 이제는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추락해서 폭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또다시 위로 터져 올라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많다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도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도 제대로 한 게 없고 서울연구원장 시절에도 이런 부동산이나 도시 정책에 성공한 게 없는 사람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김수현은 한 사람은 진짜 시대적 배신자이고 한 사람은 실패의 거듭자인데 이 둘을 앉혀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지금 경제팀을 꾸렸습니다. 망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확실히 망하게 됐습니다.